북쪽에 있는 노로 시작되는 산맥이 있는데 거기까지가 청나라와 국경이었어요. 17세기에는. 그러다가 19세기 오면서 청나라가 쇠퇴의 길로 가면서 러시아는 남하를 하죠. 이 남하를 하면서 거의 1858년에 있었던 아이훈 조약, 애훈 조약이라고 해요. 이 아이훈 조약 때 중국 내부가 외침을 받아서 힘을 못 쓰니까 이게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우리가 독도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 여러 우리 도서도 있고 일본과의 관계 또 중국과의 관계도 있는데 어느 한쪽이 외침으로부터 취약한 입지에 처하면 반대편은 뺏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흑룡강은 원래 러시아가 넘보던 땅이 아니라 저 우리산이에요. 산맥이에요. 그러나 야금야금 내려왔어요. 내려오다가 1858년 중국 내부가 힘드니까 이때 이 러시아의 장군이 이근방에 주둔을 하면서 여기를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온 조합 때는 어떻게 했냐면 흑룡강 러시아에서 볼 때는 좌안, 모스크바에서 좌측이에요. 우측이고. 그래서 좌안은 러시아 영으로 한다. 우안은 중국 걸로 하고 청나라 걸로 하고 단 여기는 우스리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 연해주 옛날 거 여기는 양국 공동관리를 한다 했어요. 이렇게 러시아가 야금야금 몰고 온 거예요. 그래서 1860년 이제 국경조약이 결국은 항복하죠. 영프랑스 군대에서 국경이 함락되면서 줘요. 그러니까 이때 러시아가 개입을 해요. 도와줘. 조약을 맺을 때 대신 저 땅을 내놔라. 그래서 이것마저도 가져갑니다. 이게 1860년 국경조약. 그런데 이걸 닫고 있는 여기가 녹둔도인데 우리 영토예요. 그런데 이 58년 아이온 조약, 60년에 국경조약, 그리고 이 61년에 이게 흥겨우인데 이 흥겨우를 잘랐어요. 이거는 중국 거, 이거는 러시아 거. 흥겨우를 반을 잘라서 흥겨우 조약이 체결되면서 녹둔도가 넘어가는 러시아. 우리하고는 아무 통보도 없이 자기들끼리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분명했던 녹둔도는 이렇게 해서 러시아로 넘어가고 말았어요. 다시 우리가 찾아와야 할 우리의 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러시아가 부동항을 얻고 두만강을 건듭니다. 이게 출발이 된 게 뭐예요? 1860년에 동인양조가 됩니다. 동인양조라고 하면 우리 천주교 신자들 6,000명, 몇천 명이나 학살을 그러잖아요. 프랑스 선교사 9명, 12명 중에 죽이고 이렇게 해서 대원군에게 프랑스들이 이 남하하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종교를 이용하자라고 제안하면서 대원군이 관심을 갖죠. 그러다가 운현궁에 이 천주학쟁이들이 들락날락거린다는 소문이 들린다고 하니까 돌변하면서 학살로 번집니다. 그것이 병인박해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갚겠다고 들어온 게 병인남용. 프랑스 함대가 1866년에 강화도를 침략해온 사건. 이렇게 세계사 속에서 우리 동아시아의 북만주와 연해주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녹둔도를 잃게 됐고, 자, 그리고 태평양 전쟁 때는 1945년 해방된 전 8월 8일 9일에서나 러시아가 당시에는 연합군이었으니까 그때가 히로시마에 원폭 떨어진 그때도 참전을 해서 밀고 내려와서 서울까지 점령했어요. 러시아 군대가 실제로. 미국은 태평양 전쟁에서 끊임없이 싸우다가 어디 오키나와, 그 다음에 이호지마, 괌, 사이판, 그리고 마지막 제주도까지 지금 함락해서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 소련이 그때서 참전을 해가지고 일본의 속령으로 있는 조선을 서울까지 다 점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볼 땐 이건 바로 어부질이거든. 그러니까 막자. 소련을 더 이상 남하를 막기 위해서 소련 니네들 38도선 이상으로 우리는 올라가라. 소련 철수합니다. 철수하는 대신 여기에 있는 쿠릴을 또 일본과의 관계에서 이 북해도인 홋카이도 옆에 있는 이 북방 4개의 섬을 두고 미국과 협상을 벌여서 이거를 자국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양보를 합니다.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38도선이 그것인 게 우리의 분단의 출발인 군사분계선의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역에는 바로 이 서양 세력들이 들어온 동양에 대한 침략, 중국의 남쪽 이 남경부터 이 양자강 일대 이 일대로 침략해서 국경이 쇠약해지면서 러시아가 제정 러시아가 내려오고 그런 내려오는 과정 중에서 1891년에 바로 이 프랑스의 차관을 도입한 러시아가 대륙 횡단철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이후에 5년 뒤에 영국의 함대가 바로 거문도를 점령한 이유가 러시아의 남진을 막기 위한 그런 식으로 영국도 우리나라에 와서 거문도를 점령하죠. 자, 이런 진행되는 와중에 1897년도에 먼저 이 소련에서 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갖기가 어려워. 이건 1916년에도 다 완성이 되지만 이 치타로부터 하얼빈으로 해서 장춘으로 해가지고 대련까지 가는 이 남만주 철도 그리고 이쪽에서 중국의 영토 흑룡강을 잘라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는 동청철도 이 철도들이 1901년에 다 완성이 됩니다. 완성되고 남만주 철도도 이와 지음에서 연결이 되고 이때 일본이 이제 뭐예요? 이거에 저항하기 위해서 1904년에 남하와 북진의 접합점이 조선이었고 이거에서 러일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러일전쟁의 이면으로 가면 대륙 침략의 일본과 남하는 러시아와의 전략적 충돌이 있었다 그러니 그 한복판에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9,289km. 그래서 우리 동아시아, 우리 근대사를 이해하려면 내륙에서 우리가 저항을 어떻게 했다, 우리 의병이 어떻게 싸웠다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인류 문화사가 어떻게 흘러갔고 세계사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차후에 우리 미래의 전략을 세울 때 이것을 단면교사로 삼을 수 있어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지역이다.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로 가면 1925년에 우리가 중요한 거 독립운동사에서 미스엘 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미스엘 협정. 이 북만주의 군벌, 중국은 이제 군벌이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이 군벌과 일본의 미스야와에 관한 협정을 벌인 거죠. 이게 뭐냐? 중국 땅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조선인들을 불량 성인들을 체포해서 일본에 넘겨주면 상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경신찬변 5년 뒤의 일입니다. 그래서 아리랑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송수익이 통화에 있다가 누구예요? 그 송수익의 끝까지 지켜주는 남자. 광대근 방영근을 군산 내양까지 갔다가 치삼출. 치삼출하고 이 통화에 있다가 바로 이 중국 관원들이 탄압이 들어오니까 어디로 가요? 바로 북두산 뒤에 무승으로 갑니다. 무승으로 가서 마지막에 이 북간도로 넘어가요. 지삼출이나 이 수국이나 이런 김제에 출발했던 인원들이 이 배경적 근원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중국 관원들이 닥달을 하니까 우리 중국분들이 못 버티고 이주를 하게 돼요. 실제 역사에서는 이 통화 한인에 있던 대종교의 동창학교를 세웠던 윤세복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윤세복도 이 대종교의 세력을 이끌고 무승으로 표현합니다. 아리랑에서 한범린이라는 주인공이 나와. 한범린 대종교의 지도자고 그 한범린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윤세복과 같은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이 여기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설 아리랑을 읽게 되려면 이런 근대사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알고 있어야 아리랑이 쏙쏙 들어오지. 그냥 어려운 책이에요. 아리랑 사실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5년에는 미스야 협정이라는 게 있었고 그 전에는 1920년에 경신찬변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경신찬변 가을에 있기 전에 봉오동 전투가 있었고 10월에는 청산리 전투가 있었고 그거를 끌고 가기 위해서 훈춘 사건이라는 걸 훈춘에서 일본인들이 자기 국민들도 죽여가면서 마적단 끌어들여서 대륙 침략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훈춘 사건이고 그리고 그 일환을 이어지면서 청산리 전투가 벌어지고 그리고 퇴각했다가 바로 이 자유시에서 자유시 참변이 벌어지고 다시 돌아와서 3부 정의부 참입, 그러니까 정의부 그 다음에 신민부 뭐 이런 3부를 만든 게 그 이후
자, 이러다가 1931년이 되면 일제가 조선을 먹은 다음에 만주 침략을 하죠. 그게 바로 1931년 9.18이에요. 이 9.18을 만주 침략을 하면서 만주에 있었던 우리 독립군들은 일본군과 만주국, 괴뢰 만주국, 그래서 일만 연합군이라고 해요. 그거를 일본군과 괴뢰국 만주국의 군대를 일만 연합군. 이 만주국에 들어가서 소위를 달고 우리 독립군을 토벌했던 많은 우리 현대사의 한국전쟁에 이름난 사람들이 만주국 군관학교 출신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31년 만주 사변이 일어난 뒤에 만주 괴뢰국이 세워졌으니까 여기에서 우리 독립군들이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륙으로 오게 갑니다. 중국 내륙의 태양산이나 이쪽으로 가서 중국 공산당과 연합해서 중국 팔루군과 연합해서 항쟁을 벌여요. 그것이 조선 의용되고 조선 의용군이고 약선 김원봉도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밀양에 있는 윤세주 윤세주를 만나고 그들이 다 거기에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도 여기를 떠나지 않고 버틴 두 세력이 있어요. 그게 하나가 바로 동북항일연군이에요. 동북항일연군이고 또 하나가 바로 뭐냐? 조선혁명군. 조선혁명군 하면 사유주의계를 냄새가 나지만 사실은 사유주의계가 아니고 민족주의계입니다. 이게 바로 양세봉 장군입니다. 그 다음에 동북항일연군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김일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혁명군은 여기 있는 우리가 가는 신빈이나 이쪽에서 한인 신빈 이 일대에서 엄청나게 싸웁니다. 일본군과 엄청난 승전도 거두고요. 그래가지고 일전 박창에 의해서는 죽임을 당하죠. 국사책에 이 양세봉 장군이 나옵니다. 북한에서도 모시고 있고 대한민국에서도 양쪽 다 공인해서 모시고 있는 분이 양세봉 장군. 그래서 작가 조정래는 이 양세봉 장군의 죽음을 기록을 토대로 해서 그대로 이 양세봉 장군이 돌아가신 뒤에 시신을 끌고 와서 당시 왕청한 일대 신빈 이 일대에 있는 우리 동포사회에다가 목을 쳐가지고 걸어놓고 목을 자르라고 막 시켰어요. 그런 얘기들이 심한데 그걸 아리랑에 그대로 다 집어넣는. 그래서 우리가 가게 되면 양세봉 장군 흉남림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장엄하게 우리가 이분을 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이 북만주, 몽골, 대몽골 자치구와 몽골공화국을 포함하고 중국의 흑룡강 등을 포함하는 이 북만주 일대가 고대로 넘어가면 이 홍산 요하 문명이라고 하는 세계의 4대 문명보다 1000년 앞선 문명의 출발지가 바로 현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거보다도 더 오래된 곳이 백두산 이분마에 있는 백두산 문화권이라는 게 또 새롭게 추가가 되고 있다. 최근에 알았어요. 정경 교수의 강의를 보면서 그런 곳이 우리의 당군조선의 영역이었고 북부여나 부여, 동부여 할 것이 아무튼 부여와 관계가 있는 곳이고 부여 다음으로 이제 고구려가 차지하고 이 고구려의 부여가 수도돼서 없어지지만 그렇게 되는 지역이 고구려가 망한 뒤에 발해의 영역이 됐고 고려 때까지도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만 해도 이 만주는 우리 영역이었지 일본인이 만들어준 고려의 영토가 이렇게 그어지는 이런 무미한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지어지는 게 이제 고려의 영역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다른 쪽 시각에 보면 이런 유역이 중세를 지나서 근대로 넘어오게 되면 문명이라고 하는 이기가 동원이 된다. 그게 산업혁명이고 그 산업혁명의 이기는 증기다. 그 증기기관의 철로와 증기선이 결국은 야만의 역사를 만들어낸 근대의 자랑이 아니라 인류문화의 사회에서 근대는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운 거죠. 침략하고 짓밟고 약탈하고 빼앗은 거니까. 그죠?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몇 개나 있어요. 나머지는 다 식민지배로 가야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대한제국을 1897년에 선포한 뒤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봤지만 결국 세계 열강의 그런 외교술에서 뒤처졌고 그들의 전략을 읽지 못했고 뒤에서 뭔 뚝딱거린지를 몰랐고 지금에 다 밝혀졌지만 지금도 진행형이다.
지금도 한반도 분단된 이 두 나라를 두고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미국이 자기들끼리 협상할 때 공개하지 않는 그 무언가의 비밀을 얼마나 많이 만들고 있겠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역사를 꿰뚫고 볼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지난번 여기 6월 6일부터 9일까지 구소련 동포들 27명 3박 4일 민족교육시켰거든요. 그때 전주 한벽당에 가서 한벽당 옆에 한벽굴이 있어요. 둘째 굴. 거기 굴 옆에 미 공군에 의해서 폭탄 공격받은 폭탄 자국이 있어요. 기중상의 흔적이. 미 공군이 거기를 공격을 했거든요. 한국전쟁의 근원으로가 뭐예요? 김일성이 스탈린한테 가서 승낙받고 중국의 잠정적인 지원받고, 그런데 그 이면으로 가면 결국 러시아의 남하에 그 러시아 남하에 그 우리가 지금 뭐 여행만 나가면 대륙 횡단철도 가면 타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별로 좋지 않은 기분을 갖는 게 9289에 시베리아 횡단철도, 대륙 횡단철도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다면 바로 이 장춘, 하얼빈에서 장춘을 지나서 심양으로 해서 여순까지 오는 이 남만주 철도, 이거를 일본이 1904년 노엘전쟁 이기고 난 뒤에 러시아로부터 뺏어옵니다. 그리고 이 철도 주변을 지키기 위해서 관동군을 파견해요. 관동군이 이래서 여기 들어가요. 물론 이 러시아와 노엘전쟁은 여기 203 고지라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제가 여기 데리고 가서 강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만주 철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 관동군인데, 이 관동군이 나중에 제주도로 내려와요. 1945년 4월, 5월 지나면 관동군 121사단, 111사단을 포함해서 왜 내려와요? 태평양 전쟁의 마지막 전투지가 제주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본토에서는 108여단, 96사단, 완주에서는 121사단, 111사단, 이들의 제57군단을 형성해서 제주에 7만에서 8만의 병력이 주둔했어요. 연합군이 제주 상륙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에 800개의 지진주둔굴이 뚫려 있어요. 오름마다, 해안가마다. 그래서 이 관동군은 우리하고 별개가 아니라 다 연결을 했습니다. 모든 게 다. 동아시아에서 연결은 러시아의 남하가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하고, 일본의 대륙 침략 야욕이 더 문제인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둘의 충돌이 한반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러일전쟁이 일어난 거고, 그보다 10년 전에는 청일전쟁이 벌어진 거고, 그리고 그 뒤로 1950년에 세계전쟁이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연합국 16개국, 공산국가, 모개 21개국이 전투를 벌인 세계전쟁이지 한국전쟁이 아닙니다. 한반도는 세계전쟁의 출발지가 돼요. 이걸 꿰뚫어 볼 수 있는 게 우리 미래 지식인들이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정확하게 기억. 두분 오셨네.